자, 제3항에서 이제 변호인의 소송법상의 주의죠. 이중적 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호자입니다. 누구죠?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보호자죠. 보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법기관으로서 공익적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익적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피고를 위하고 피의자를 위한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하면 안 돼요? 변론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증인 만나가지고 거짓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피고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당신 죽였어? 그랬더니 예,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얘기했단 말이죠. 그 변호사 가가지고 예, 이 사람이 죽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변호사가 가가지고 법정에서 어젯밤 만났더니 이 인간이 저한테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변호사는 뭐예요? 본질을 망각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공익적주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보호자적주의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결론 보시면 개인적 정의감이나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젯밤에 그놈이 뭐죠? 죽였다고 분명히 저한테 어떻게 해요? 얘기했어요. 그죠? 제 양심상 이놈은 어떻게 해요? 사형받아도 할 말이 없는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뭐 하면 안 돼요?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기능 보시기 바라고 2번 변호인과 피고인, 피의자의 관계에서 1번 변호인은 첫째 독립된 지위다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권리와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신 2번 비밀 유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라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검사나 법원에다가 그 사실을 뭐 할 의무는 없죠? 고지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변호사는 직업도 이렇게 보면 결코 해피한 직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이라는 걸 한다는 것은 쌍방 간의 이해가 극단적으로 뭐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죠? 쉽지 않은 직업이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공익적 지위해가지고 진실 의무,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된다. 이게 뭐죠? 공익적 지위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해가지고 보호자적 지위와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보호자적 지위에서 그 사실을 뭐 해줄 의무는 없어요? 고지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공익적 의무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되고요. 진실을 뭐 하면 안 돼요? 은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죠? 어쩌란 말이냐? 나는 지금 변호사는 이놈이 사람을 죽인 걸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데 이걸 어쩌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결론문 보시면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따라 변호인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변호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익적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적극적 의미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알고 있더라도 그냥 말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죠? 뭐 사람을 죽일 뻔히 알면서도 가짜로 뭐 증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진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해가지고 1. 허용되는 경우에서 첫째 유죄라고 생각되더라도 무죄로 변론하는 거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만났더니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아 그거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자식아 너 내일 가가지고 진술 못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이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 법적 지식을 조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놈이 유죄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변호사님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형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행동하면 너가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법적 조언해 주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 권고 가능. 이건 뭐예요? 진술 거부랑 단어 다르죠. 이 증언 거부권은 뭐예요? 증인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진술 거부. 증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증언 거부잖아요. 그죠? 증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봤다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 행사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있죠. 유죄 자백을 해도 무죄 변론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만나 고소의 취소를 시도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브로커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죠. 그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게 뭐예요?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양쪽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합의 절충을 시도하는 게 뭐죠? 브로커인데, 브로커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제가 하면 처벌받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말은 뭐냐면, 요 브로커 역할은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운데 껴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고소고발을 취하도록 어떻게 해요? 합의가 얼마 주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시도하는 거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위증할 것을 교사할 수는 없고요.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아무리 자신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그 사실 알고 상대방 측 검사 만나가지고 야 인마 이거 봐 자료 주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원래는 변호사라면 자기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은 검사나 수사기관에 뭐 하면 안 돼요?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허위 진술 권유, 이 심표가 있어야죠. 임의자백의 철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은 판례도 같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위증교사 안 된다. 증거인멸 지시 안 된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허위 진술을 권유하거나 임의자백의 철회를 지시할 수는 없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가 나오죠. 일단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해서 하는 대리권과 변호인이 고유하게 갖는 고유권이 있는데 1번 대리권 해가지고 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리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권리인 거죠?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죠. 그것을 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것을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피의자, 피고인이 증거 방법으로서 하는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 방법으로서 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현장조사.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어제도 보니까 딸아이를 죽였다라고 그죠? 엄마가 그죠? 그래서 엄마가 딸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현장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안 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나와가지고 땅 파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구별해가지고 동그랑띠 1번 보시면 종속 대리권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행사.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게 뭐죠? 외울 건 아닌데 관할 이전 신청, 관할 위반 신청 이런 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거동인데 다수는 종속대리권으로 보지만 판례는 독립대리권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가 나왔어요.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만 기억하면 되겠죠. 판례는 뭐죠? 독립대리권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상식 상소치와 정식 재판 중권의 치하는 종속대리권에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독립대리권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A.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기피신청, 상소제기, 증거 동의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측에 B.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가 가능한 경우예요. 자, 얘들을 보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피고인에게 항상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변호인이 변호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가 만약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요? 이익이 된다면 이때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익이 된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시면 구속 취소의 청구. 이해되시죠? 구속이 취소된다면 누구에게 항상 이익이에요? 피고인에게 뭐죠? 항상 이익이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석의 청구도 같은 취지고요. 증거 보존의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 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뭐가 되는 행위들이에요? 이익이 되는 행위들이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고유권 해가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의 결론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고유권은 대리권과는 달리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독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 종료해가지고 1. 피고인만 가지는 교육권. 당연한 거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권. 피고인을 만나고 피의자를 만난 권한,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변호인에게만 있는 거죠.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그 다음에 상고심의 변론, 요 세 가지는 누구에게만요? 변호인에게만 있는 고유권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 피의자와 중복하여 거지는 고유권인데,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은 아니고 고유권이긴 하지만 피고인도 있고 피의자도 있는 것을 말하고요. 첫째, 압수수색영장의 참여권, 감정의 참여권, 증인신문의 참여권이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참여권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종 절차의 참여권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다 독자적인 뭐죠? 권한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권이 나오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위에서 변호인만이 가지는 고유권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은 누구만 있어요? 변호인만 있는 거죠. 근데 증인신문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피고인, 피의자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해요. 그러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이 못하는 거죠. 누구만이? 변호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목격자라고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증인을 신문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도 할 수 있고 변호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신청권, 최종 의견 진술. 이 최종 의견 진술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재판이 끝나게 되면 검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럼 검사가 마지막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구형이죠. 그죠? 이놈은 요러요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에 처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변호인이 뭐 하는 거죠? 변호라는 거죠. 뭐 죄를 저지른 건 나쁘지만 사람을 용서해야 되니까 뭐 사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죠.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피고인에게 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피고인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최종 의견 진술은 변호인도 하고 누구도 하는 거예요? 피고인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 공판기일의 출소권은 모두에게 인정되는 뭐죠? 고유권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 등사권이 나와요. 자, 의의가 나와 있는데 형사기록을 열람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어요?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경찰관이 되시면 이제 이거 열람하고 복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많이 오는 경우가 뭐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열람할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고요. 또 법정 대리인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열람 및 뭐가 있어요? 등사권이 있다. 그죠? 자, 존재 이유 왜 인정하느냐? 방어권의 균등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변호사로 선임됐어요. 그럼 저는 지금 선임은 돼가지고 대충 그 사람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수사 기록을 변호인이 뭘 해야 돼요? 열람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복사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웃깁니다.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면 촉탁을 하게 되고 이제 서류가 또 많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이제 막 입다만치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녹화가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는데 관행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사비를 받아요. 복사비를. 관행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 검사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이따만치 하면 한 몇십만 원 줍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그냥 법적으로가 아니까 완전히 뭐죠?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변호사 측에서 못 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복사 못 해준다 그러면 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또 은근히 또 짭짤한 수익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정하고요. 인정 근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인정 근거.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법에서 뭐예요? 규정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열람 등사권의 범위해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거 나왔죠.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도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요 놈은 요러한 이유 때문에 유죄입니다라고 제출을 뭔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제출한 것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등사할 수 있고 열람할 수가 있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다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려고 그러죠. 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자식 까불고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죠? 딱 제출하면 어떻게 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딱 이걸 어떻게 해요? 안 제출하고 품고 있는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복사합시다
라고 했을 때 검사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현재 재판부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검사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도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신 2번 열람 등사권의 행사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원이 보관하고 있으면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검사에게 먼저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과거에 관행이 어떻게 됐었냐면 법원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법원을 경우에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검사가 어떻게 법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촉탁명령인데 받아가지고 복사본을 뭐 이렇게 쭉 준비하고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어떻게 받아갔거든요. 원래 관행적으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최근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냥 직접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시를 해줬어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법원에서 보고하고 있는 서류는 뭐예요? 법원에 가서 받으면 되고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어디 가세요? 검사에서 받으면 된다는 것이 뭐죠? 결론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당연한 거죠. 과거 관행이 웃긴 거였던 거죠. 그죠?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박스 밑에 5번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 인정 여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공소가 제기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다 제출된 것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뭐 할 수 있으세요? 열람 등사할 수가 있는데 아직 재판이 시작이 안 됐어요. 어떤 단계요? 수사 단계. 요 수사 단계인 경우에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되느냐? 결론은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권이 인정된다면 명백히 이거는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수사 과정을 뭐예요?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에서 열람 등사권 침해에 대한 구제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준항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항고가 인정된다면 공판 절차가 뭐가 돼요? 정지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침해가 됐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 진행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준항고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그래서 헌법소원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국민으로서의 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의미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먼저 구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은 헌법 소원 절차가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뭐냐면 이래서 열람 등산해야 되는데 검사가 안 해줘요. 그죠? 안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솔직히 검사가 안 해주면 이게 해결 방법이 진짜 마땅치 않아요. 경찰관을 데리고 들어가요? 이것도 안 되잖아. 검사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헌법 소원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 그죠?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이 소원도 어떻게 기니까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검사는 열람 등사해주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미 재판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시죠? 그죠? 이미 먼저 다 끝나가지고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수단으로서 뭐죠?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떻게 해요? 입법적 해결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부한다면 침해한다면 준항고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절차는 좀 보완해야 될 제도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완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범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새 보면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뭐만 잘못하면 그냥 다 사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냐면 범죄자는 무조건 엄벌해야 된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지금 않은 상태인 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범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형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잖아요. 그죠? 저 미친놈이다 막 해가지고 그죠? 시대이기 때문에 개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변호인 의무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인이 나옵니다. 자, 보조인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쉬운 얘기가 남편이 지금 범죄 혐의자로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요? 변호인이 뭐가 됐어요? 선임됐죠. 근데 변호인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인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몸소 막 활동을 하겠죠. 그런 사람 누구라 그래요? 보조인이라고 한다. 읽어볼까요? 보조인이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재판 중이면 배우자, 부인이 뭐가 돼요? 보호인 역할을 하고 이런 부인이 깜빵가였으면 남편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조인에 자격해가지고 1. 누가 보호인 될 수 있느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부터 보시면 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정대리나 배우자, 직계혈자, 형제자매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조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분이 지금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냐면 보호시설 원장님한테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가족보다 누가 더 보호인으로서 보조인으로서 더욱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신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보조인으로서 법정에서 활동하려면 대충 그냥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급별로 뭘 해줘야 돼요? 신고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보조인의 권한이 나오죠. 특별한 건 없는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 피의자와 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가 있는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보조인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소송행위의 주체를 끝났죠.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이제 챕터 2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소송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해서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가 끝나고 이제 공소가 제기돼서 이제 주체가지고 법원 공부하고 검사 공부하고 피고 공부하고 뭐까지 변호인까지 공부했지. 그럼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큰 틀이 잡힌 거고요. 기초가 쌓인 거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재판 절차, 소송 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우리가 소송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 구별 개념 해가지고 1번, 2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설명드릴 게 없는데 3번을 좀 보시면 양으로 3번. 자수와 자복과 같이 소송법상 효과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는 소송행위에 포함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 소송법상 행위를 말하겠죠. 그죠? 근데 자수나 자복 같은 경우에는
소송 행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벌 이래가지고 뭐죠? 살인죄다 또는 뭐죠? 뭐 강도다라는 구속요건 구비를 판단하게 되는 실체법성 효과도 뭐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이중기능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종류 주체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1. 법원의 소송행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재판을 심리하고 또 재판에 따라서 강제 처분하고 또 증거조사를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한다. 종료죠. 우측에 보시면 당사자의 소송행위 해가지고 기억, 개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죠. 그죠? 검사가 하는 거, 피고인이 하는 거, 변호인이 하는 게 나와 있고 3. 제3자의 소송행위 해가지고 주의하실 것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죠? 피해자가 빠져 있죠. 그죠? 실제로 피해자가 가장 그 인간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자는 재판에 뭐가 아니에요? 주체, 당사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고요. 그래서 제3자의 소송행위는 결국 누가 하는 행위예요? 피해자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안부, 청구는 피해자 등이 하는 것이고 당사, 주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능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취효적 소송행위입니다. 취효라는 말은 효과를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말도 참 어렵죠. 그죠? 가로 보시면 효과 요구 소송행위입니다. 효과를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우리가 먼저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기피 신청, 관할 위반 신청,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증거 신청. 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일정한 효과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고요. 계속 보시면 행위 자체만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재판 형태로 행해지는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피 신청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가 공정한 재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빼주십시오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빠지는 건 아니죠.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재판에서 뭐죠? 빠지게 되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취효적 소송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1번 여효적 소송행위 해가지고 효과 부여 소송입니다. 이건 뭐냐면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냥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상소 취하. 제가 상소를 했다가 취하했어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뭐가요? 취하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효과 부여적 소송행위 또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말이 그지같이 이상해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을 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한 불력 해가지고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에 의한 소송행위가 있고요. 외울 필요 없어야겠는 거. 2번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해가지고 의사표시가 없고 행위가 있는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표시해가지고 뭐 논고, 구형, 증언, 변론,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 소송행위 가지고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복합적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의미 없죠. 근데 넘겨보시면 목적에 의한 분류 보지 맙시다 이런 거. 이건 뭐 괜히 골치 아프고 보지 마요. 그 다음에 이전해가지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에서 1항에서 소송행위 적격입니다. 적격이라는 말은 결국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종류에서 일반적 소송행위 적격해가지고 누가 주체고 누가 대리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이나 피고나 검사가 뭐죠? 주체고
변호인은 뭐죠?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 소송행위 적격이고요. 이에 반해서 우측에 보시면 특별 소송행위 적격은 개에게 별도로 요구되는 행위 적격을 말하는데, 예를 보시면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하면 그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특별 소송행위 적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소송행위는 다 뭐죠? 무효가 되고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2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에 뭐가 나오죠? 대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 해가지고 대리하는 거다. 그리고 구별점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첫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에 가지고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특별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에 대한 소송행위 대리, 경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등은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인데, 이것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특정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에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대리, 재정신청의 대리, 변호인 선임의 대리, 상소의 대리인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2번 명문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냐 해가지고 판례는 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안에요 소송행위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소송행위 대리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나와 있는 쭉 형사소송법에서 대리가 허용된다라고 명문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소송행위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대리의 법률 관계 가지고 민법에서나 나올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음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제3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송행위의 내용 보시면 1번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확실해야죠. 그죠?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우측에 소송행위에 부관해가지고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가지고 소송행위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 소송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